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 전체가 5조 6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IMF도 이겨낸 사업이다. 네. IMF 때도 영업이익이 좋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연봉이랑 농기계 회사 뭐 대동이나 회사의 연봉과 비슷할 정도로 농기계 산업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내 시장에서 당시에는 농기계가 계속 보급되고 있던 시절이라 보급률이 올라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도 많이 해줬고 그랬던 시장이어서 그랬고요. 그 보조금이 끊기고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저희 회사도 사업을 철수할 뻔할 정도로 사업이 크게 위축됐었고요. 그때 수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20년 동안 달려온 결과 지금은 국내 매출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은 거의 70%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농업지식 채널 지따입니다. 오늘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후방 산업이죠. 농기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LS 엠트론에 계시는 정남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S엠트론에서 트랙터 사업본부에 있는 정남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농업의 짓다 채널 저도 즐겨보는데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 즐겨보세요. 네, 즐겨봅니다. 회사분들 다 좀 구독 좀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죠? 제가 꼭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LS 엠트론이라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LS엠트론은 예전에 LG라서 출발을 했고요. 네. 지금의 LS 그룹이라는 데서 계열사로 있는데 농기계 사업부 외에도 뭐 사출기, 뭐 그다음에 전자부품 특수 같은 사업도 하고 있는 네. 기계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아, 네. 그럼 농기계 사업 매출 자체는 그럼 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아, 주력이네요. 네. LS 엠트론에. 맞습니다. 아, 그러면 주력 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는. 주력 제품은 저희가 25마력부터 140마력까지의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작업기도 일부 생산하고 있고요. 네. 주로 국내와 북미 그리고 저희 브라질에도 법인이 있어서 브라질, 유럽, 아시아 일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시장은 이제 우리 이 트랙터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브라질까지 들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브라질에도 사실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다른 농기계 회사는 브라질에는 없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들어가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꽤 5에서 6% 정도 되니까 꽤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은 트랙터라는 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트랙터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350마력짜리 아니면 네. 400, 500마력짜리 트랙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최대가 140마력이면은 네. 그쪽에 좀 부비기는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수로는 네. 100마력 이하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농경지 규모가 모두 미국이나 유럽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다양한 형태의 영농에 적합한 트랙터들은 100마력 이하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 과수, 뭐 커피를 생산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오렌지 뭐 이런 과수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100마력급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워낙 다양하다 농업이. 그러다 보니 다양한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도 수출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많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다른 한국의 많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기계 산업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농기계 산업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제조업들이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기계 산업은 규모도 크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 전체가 5조 6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중에서도 외국산 농기계가 또 일부 차지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럼 전체 파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산업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 농기계 산업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미래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희 선배들이 얘기하시기에는 네. IMF도 이겨낸 사업이다. 네. IMF 때도 영업이익이 좋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연봉이랑 농기계 회사 뭐 대동이나 뭐 저희 같은 당시에는 LG였죠. 뭐 그런 회사의 연봉과 비슷할 정도로 농기계 산업이 좋았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국내 시장에서 당시에는 농기계가 계속 보급되고 있던 시절이라 보급률이 올라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도 많이 해줬고 그랬던 시장이어서 그랬고요. 그 보조금이 끊기고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농기계 산업이 사실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저희 선배들 얘기로는 저희 회사도 사업을 철수할 뻔할 정도로 네. 사업이 크게 위축됐었고요. 그때 수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20년 동안 달려온 결과 지금은 국내 매출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은 이제 거의 70%가 넘는 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빨리 해외로 나갔더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산업들은 훨씬 더 빨리 해외 매출로 눈을 돌렸다면 저희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의 보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게으르게 준비를 못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좀 말씀하신 것이 놀란 게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크다는 게 상당히 놀랐거든요. 네. 그러면 트랙타로 예를 들면은 뭐 트랙타가 농기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국내 매출은 아니면 국내에 판매되는 대수하고 전체 시장 대수 있잖아요. 해외 판매되는 대수하고 매출액하고 뭐 3대 7 정도나 되는가요? 대수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를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한 2,500대에서 매년 3,000대 가까이를 팔고 있는데 해외에서 파는 대수는 2만 대 가까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고요. 그리고 매출로 봐도 해외 매출이 거의 이제는 2대 8 정도 될 정도로 국내가 2, 해외가 8 정도가 될 정도로 해외 매출이 훨씬 많고요. 이것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도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네, 수출 시장이 더 중요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럼 국내 시장에 필요한 농기계 개발을 게을리하는 건 아닌가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기계들을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국내 환경이 더 터프한 면도 있고 국내 고객들이 더 까다로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수출을 많이 안 할 때는 사실 수출 시장에 겁을 냈었습니다. 네. 이게 팔릴 수 있을까?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고객들한테 외면받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국내에서 검증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내 기계들도 역시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농기계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장이 잘 안 나는 거. 네. 근데 어떤 뭐 현장에 만나는 농민들 보면은 국산 농기계는 좀 잘 고장이 난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저도 만나거든요. 근데 저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국내가 오히려 환경이 터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땅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수출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기계는 어쨌든 토양 조건에 많이 받을 거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네, 저희가 엔지니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로드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이제 땅의 토양에 따라서 부하를 얼마나 받는지를 네. 테스트를 해보면 국내 시장이 절대 낮지 않고요. 네. 해외가 더 좋은, 특히 이제 유럽이나 북미 같은 토양이 더 부드럽거나 더 부하를 받지 않는 조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이 더 사실 거친 면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국산 농기계에 대한 불만이 뭐 있으실 걸로 생각도 됩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고객들 만나 뵙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분들도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좋아졌네.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고장이 잘 안 나고 이제 잘 굴러가면 좋은데 특히 이제 트랙터 같은 것들은 뭐 옆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고장 나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수확기가 짧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 중에는 뭐 이항기나 콤바인을 뭐 직접 제조하는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마 맞습니다. 그게 수요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농민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항기, 그다음 자타령 콤바인이라고 하는 그런 콤바인 종류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업체, 중국 업체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그런 면에서 대수가 적다 보니 사실 저희가 계속 개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컴바인 시장도 글로벌하게 보면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닌데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 내에서는 대수가 적다 보니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통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이 뭐 트랙터 경우에 8,00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미국 농기계 시장은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가 돼요? 네, 미국 농기 시장이 현재는 20만 대고요. 코로나 때 붐일 때는 30만 대가 그 넘었었습니다. 100마력 이하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시장이 그렇고 100마력 이하는 현재는 한 18만 대 정도 네. 수준이고 많이 시장이 올라갔을 때 한 28만 대까지, 30만 대까지도 갔었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트랙터가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 해외에서 팔리는 게 더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MS가 10%인데 네. 저희 농기계 3사가 네. 미국에서 팔고 있는 MS가 25%라고 하면 믿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팩트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개수로는 어떻게 돼요? 네, 대수로는 농기계 3사가 제일 많이 팔았을 때는 거의 거의 7만 대, 6만 대 팔았고요. 지금도 5만 대 이상 팔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뭐 무역 그 관세 때문에. 네, 약간 뭐 최근에 시장이 좀 줄었는데 네. 네,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미국에서는 네, 예를 들면 큰 트랙터만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입사했을 때는 국내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네네. 미국이 한 거의 시범 수출하는 정도, 100억,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2009년에 법인을 만들고 네. 2011년에 전시회 때만 해도 네. 되게 약소한 전시회, 뭐 기대 한 3개, 4개 갖다 놓고 네. 좀 민망한 그런 수준의 전시회였고, 존디어나 구보다의 부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정도 그 정도 규모였고, 트랙터도 한 1,000대, 2,000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혹시 엔지니어였는데, 제가 개발한 모델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 5,000대까지 그 단일 모델로 팔았던 모델을 제가 개발했었는데, 네. 미국에서만요. 근데 제가 그걸 개발했지만 저도 못 믿었습니다. 이거 5,000대 어떻게 팔지? 전체를 1,000대, 2,000대 팔 때였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 미국 시장에 그렇게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게요? 이게 농기계는 생각보다 신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잘 안 바꿉니다. 좀 중국 같은, 요새 중국 기계가 워낙 많이 팔리잖아요. 네. 중국 제품들 얘기하고, 중국 제품들도 미국에 들어갔다가 CS도 안 되고 제품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한번 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를 꾸준히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써보고 고객들이 괜찮네, 한국 제품 나쁘지 않네.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출장 가면 그 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전에 좀 지나긴 했지만 뭐 기생충 아냐고 하고 아, 네. 봤냐고 하고, 요새는 캐대언이겠죠. 그런 것들 아냐고 물어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제가 만나는 많은 농민들은 우리나라 농기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좀 농사 좀 크게 짓는 분들은 존디어, 이게 네. 녹색 사슴 한 마리 있어야 또 이렇게 좀 네. 이게 폼이 난다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럼 우리나라 국산 트랙터가 사이즈는 작지만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마력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농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을 내주면 만족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역할을 예전에는 일본 기계들이 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한국 기계가 그 정도 수준이 되고 네.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늘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네. 아,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인도 기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같은 사이즈, 같은 네, 영역에서. 네, 네. 인도 기계하고는 경쟁이 어때요? 인도 기계가 들어오는 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기계의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네. 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한국 기계보다 점유율이 낮고요. 늘어나는 추세도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그 내수 시장이 엄청 큰데요. 네. 내수에 주력하다 보니 수출 시장은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엔진 배기가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친환경 엔진 관련된 거는 기술이 없거나 투자를 하고 그쪽 분야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제품도 북미향의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한국 트랙터가 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국내 판매되는 거에 거의 10배 가까이를 미국에서 팔고 있잖아요. 네.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앞에
뭐 제품이 좋다, 이미지가 좋다, 품질이 좋다. 이게 다 이해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지는 않잖아요. 네. 한국의 까다로운 고객들이 만드는 것만큼 한국의 까다로운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션이 안락하고 조작성이 편하고 그런 세세한 것들도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도는 신경 쓰지 않고요. 일본도 덜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네, 고객도 까다롭지만 생산하시는 분들도 또 내부에 있는 R&D 하는 사람들도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모두 까다롭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한 품질을 또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디자인들을 고객들이 평가해 주는 거라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가 90년대 뭐 WTO 협정 체결되면서 그때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뿌렸잖아요. 농기계가 뭐 김영삼 정부 때입니까? 반값 농기계 공급 사업부터 해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90년대부터죠. 네, 맞습니다. 90년대부터 이제 농기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뭐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사실은 이제 그 해외 진출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좋은 시절을 좀 놓치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이제 나가기 어려움이 많았다고. 네. 그 당시에 돌아갔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은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저도 이제 다른 농기계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대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비슷한 게 현대 자동차보다 먼저 들어왔었다. 농기계 회사가. 실제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포드가 됐건 많은 그 람보르기니 같은 회사들도 트랙터부터 만들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그 실제로 농기계 산업이 먼저 나오고 자동차 산업이 따라왔거든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산업은 이제 수출 주력으로 하면서 굉장히 커졌고 농기계 산업은 이렇게 멈춰버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 뭐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저도 이제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그 7위 회사보다 우리나라 전체 농기계 시장이 더 작더라고요. 나중에 진출을 해서 그런 콤바인 같은 경우도 뭐 기술 개발이 되고 이제 무슨 제품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려 그러면은 생산 대수가 일단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희도 고민하는 거지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믿는 거는 저희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또 저희 한국 다른 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네.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저도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게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요새 사실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야 이제 그 미국 시장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MS가 농기계 3사가 합치면 물론 PTO 100마력 이하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거의 MS가 3사가 25%가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기아차가 말씀 주셨듯이 현대기아차가 10% 정도니까요. 꽤 적지 않은 MS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MS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네네.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걸 기반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벌어들인 이익이나 투자를 통해서 네. 하나씩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가능성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산업의 전문가들과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협업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타겟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가 네. 생존을 하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가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네. 대동, LSM, 트론, 그다음에 TYM. TYM. 네, 맞습니다. 근데 마켓 쉐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네. 매출액 차이도 크지 않고. 네. 산업군이 보면 1, 2위가 약간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 3위가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고. 근데 농기계 산업은 희한하게 3, 4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됐나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기술 개발하는데 점점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R&D하고 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R&D 자금 가지고 그런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지가 않거든요. 네. 이미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농기계 기업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우리나라 농업이 과연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사람이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네. 농기계 기업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대가 솔직히 굉장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러려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도 돼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과연 농기 업계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솔직히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사가 점유율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3사가 그 서로 간의 경쟁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TIM이 어떻고 대동이 어떻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요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 셋이 경쟁하냐? 해외는 우리가 셋이 경쟁할 무대가 아니다. 네.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을 해야 된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산업 구조조정도 하고 네. 또 리딩도 하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농기계 산업을 키우려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수많은 자본이 투자돼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장을 했어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글로벌 선진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존디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도입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채널에 출연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R&D 투자가 많이 다시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R&D를 투자하고 또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시각들을 좀 달리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전에도 해왔지만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측면에서 관이 좀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서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 모델들을 좀 심도 깊게 토의해서 R&D 전략부터 해서 투자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가능성 속에서 충분히 농기계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농기계 공학을 전공해서 농기계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포기를 하면 국내 농기계 기업이 없어진다면 네. 수입 기계들을 우리 농민들이 쓰실 거고요. 가격은 더 비싸질 거고요. 그렇죠. 아마 더 피해는 커질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이 그랬고요. 네. 그렇게 안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국산 기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셔도 아마 국산 기계가 없는 세상이 더 큰 불만을 가질 거라 믿고 방법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우리가 국산 기계를 아마 농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더 잘 만들으란 그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좀 이렇게 네. 장사도 잘하고 많이 팔고 국내에 와서 또 이렇게 서비스도 개선하고 이러한 뜻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나쁜 의도로 그렇다고 생각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농업계를 돌아보고 있으면은 뚜렷이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느 산업 하나가 잘 돼야 옆에가 따라서 잘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침체됐다는 느낌은 조금 들거든요. 네. 누군가 이걸 가지고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농기계 산업이 어떻게 보면 자본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후방 산업 중에서도 맞습니다. 비료 산업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또 농약 산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원재는 수입해서 이렇게 희석해서 판매하는 정도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라 할 만한 게 후방 산업 중에는 종사 산업 전체도 몇 천억에 불과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제일 큰 기업이 겨우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넘어가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방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 보면은 기업이 R&D를 투자하고 미래 기술을 개발할 만한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네, 무조건 글로벌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것도 업계에 계신 분들 다 같이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R&D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증, 즉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거를 실제로 검증을 더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R&D 예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 쪽은 그런 것 같고요. 엄청 크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변치 않은, 그러니까 변변한 기업이 없을 정도로
농산업의 후방 산업은 좀 약한 편입니다. 농기계협이 변변하지 않은 기업은 네. 그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네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들은 농업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기업들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트랙터는 사실 이제 경쟁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how to일 것 같은데 그렇죠. how to 관점에서 정부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R&D를 하되 그 R&D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함께 실증도 해볼 수 있는 사업도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국내 농민들 또 정부는 사실은 한국의 농업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절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목적도 하더라도 결국 후방 농산업이 육성이 돼야 이 생태계가 전 잘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실증, 특히 실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사실은 한국 농업이 작습니다. 이유는 한국 농지 규모도 작고요. 네. 한국 농산업 생산량도 작습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보다 클 수가 없지요. 그게 크다 하면 이상한 거지요. 하지만 농산업 관점에서 경쟁력 갖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네타핀 같은 큰 기업도 있고요. 네. 이스라엘 같은 모델이 안 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술이 훨씬 뛰어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제조업 기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농기계라고 뭐 좋게 못 만들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네. 문제는 저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후대에서 우리나라 같은 농경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맞습니다. 환경 조건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대로 어떤 혁신을 일궈내고 거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으면은 저는 유럽의 대형 농기계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리 잡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대체로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강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장점이 또 여기 이 채널에도 아마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도 주셨던 것 같아요. 농업을 바라보는 뷰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특히 AI 분야,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분야, 그러니까 네. 새로운 기술의 접목은 저희가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과제들, 그런 협력 과제나 그런 실증, 해외에서 뭔가 개발하는 과제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믿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네. 네, 특히 농업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스타트업에 협력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기업들과 함께 뭐 컨소시엄을 꾸린다거나 정부가 재원을 좀 도와주고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자신감으로 쌓여서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잘 되고 있는가요? 어때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 이유가 같은데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네. 원래입니까 농기계 학회에 한번 초대받아 가지고 뭐라 그러죠? 혁신 좀 하자 이런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도 밖에서 바라볼 때 좀 답답한 게 조금 있잖아요. 네. 농기계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고 만들어 나갈까 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를 그대로 놓고 여기에 맞는 걸 맞춰가지고 개발하고 이래서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 경쟁할 수 있도록 농기계 회사 관점에서 아니면 농기계 업계 차원, 학회 같은 차원에서 무조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농계 산업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냉정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농가를 기반으로 해서는 저는 해외 업체들의 공격을 못 막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보다 마켓 쉐어를 조금만 더 잃어버리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회사가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크리티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대로 어떻게 좀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좀 이게 뭐라 그러죠? 10대 기업에 우리나라 농기계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안 되고는 사실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맞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 10위에 자동차 분야, 건설기계 분야 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농기계는 없습니다. 네. 농기계는 20위권도 20위 아마 20위 중반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신 답을 해보면 농기계 기업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저도 보수적이었고요. 저도 십몇 년 이 업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 어색하죠,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고 네. 또 제가 이제 그 박사님 책도 보고 했지만 이렇게 먼저 연락드려서 만나 뵙고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라는 것도 사실 어색합니다. 어색하죠. 근데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소통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저희도 오픈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도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도 올해 처음 했고요. 제가 주도를 했었고 최근에 연말 성과 공유회도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많은 분들 오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현대자동차나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나 이런 큰 기업들은 다 개방형 혁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오히려 힘이 부족하고 약할수록 더 자원이 부족할수록 개방형 혁신이 더 중요하겠죠. 저희가 만약에 자원이 많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개방형 혁신으로 나가야 되고 저희 회사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됐겠죠. 농업계가 네. 농업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농업계가 아마 내수 중심의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관점들이 전부 다 내수 산업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플레이어 전체가 다 네, 맞습니다. 학계도 그렇고 네. 정책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모험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금 늦기도 했지만은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꽤 놀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까 농기계 기업들이 좀 농업계 기업들이 혁신이 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네.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업도 더하죠, 그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걸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프리바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덜란드에. 네. 그 회사는 보면은 이 온실 공조를 잘하는 회사니까 건물 공조까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건물 공조도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쿠보타 같은 경우도 이 뭡니까? 이 친구들은 농기계 잘 만드는 회사인데 같은 엔진 달고 같은 바퀴 달고 하잖아요. 사이즈는 다르지만 건설 기계가 굉장히 또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산업의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이거 제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농기계 산업이. 저도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 원동기부터 만들던 그 시절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산업화를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곳이 농기계 기업이었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확장을 하면 수평 확장을 하고 다시 규모를 키우고 글로벌로 가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갔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농업 자체도 그렇게 나갔어야 되죠. 이런 부분을 팀장님을 만나 신사업 팀장님이시니까 회사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다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럼 LSM 트론도 이제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겠네요. 네, 저희도 이제 오픈웨어 사업도 계속 하려고 하고요. R&D에서도 최대한 많이 오픈을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는 R&D 예산을 활용해서 민관이 어떻게 협력할지, 또 스타트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또 다른 산업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같이 과제를 한다거나 할지를 네.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출연해서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박사님께서 걱정하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적은 자원 내에서도 개발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쫓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오래 일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긴 기간을 일한다고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걸 빨리 캐치하고 누가 잘하지? 그래서 가져와서 해보고 또 그 해보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자원이 부족하다면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보지? 라는 생각의 전환들을 네. 저희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저희의 아직 변하지 않은 조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소통을 해보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과제 같은 것도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정부에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농진청이나 이런 기관들도 한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다 안 하고 이렇게 가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농기계 학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혁신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성과가 나기는 어렵다고 많이 생각드는 게 농업계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따뜻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위기감이 솔직히 느껴야 되잖아요. 네. 농업계 전반적으로 그런 혁신의 어떤 에너지나 뭐 다이나믹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족하죠.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학교 쪽도 부족한데 최근에 한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젊은 교수님들 많이 들어오시고 있고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거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농업이 약해지는 거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지방 소멸도 연결될 수 있어서 예전에 농기계 학과들 지방에 이제 거점 국립대학들에 있던 학과들이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따뜻한 안방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변화를 하시려고 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실 이 오랫동안 따뜻한 안방에 있다가 나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감기도 걸릴 수 있고요.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10년 정도 터울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젊어진 그러니까 교수님들 또 저희도 회사에도 이제 또 새로운 젊은 피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LSM 트론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혁신, 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걸 위한 특별한 활동 같은 것도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오픈 협의 사업 아까 말씀드린 걸 해서 스타트업 세 군데와 이제 POC도 했고요. 네. 최근에 또 괜찮은 스타트업과 이제 MOU 하면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제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I 경진 대회를 한다거나 좀 보수적인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사내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사회 협력 과제들 기업 간의 어떤 뭐 MOU라던가 뭐 이런 그 연결고리들 만드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진 않지만 이게 1, 2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픈힙에서 이제 1회 해봤기 때문에 네. 2회, 3회, 4회 가면서 직접 그 혁신의 가능성을 서로 믿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실은 이제 시작한 것 같고요. 대동도 저희 경쟁사긴 하지만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작업과 경쟁을 하면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3사가 좀 비슷한 양을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네. 차이가 나지만은 네. LSM 트론이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가요? 어떤 3사의 차별성은 있는가요? 약간씩 뭐 차별성은 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 이미지나 네.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LG부터 이어지는 뭐 그런 브랜드가 이미지가 있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 키오티라는 브랜드가 또 이미지가 있고 또 TIM은 또 각 나름의 또 브랜슨이라고 예전에 국제 뭐 브랜드도 가지고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미국 분들도 다 찾아보십니다. 그래갖고 한국의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브랜드인지 다 찾아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믿을 만한 기업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고객들도. 네. LSM 트론이 다른 두 개 회사에 비해서 야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해 뭐 이런 게 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좀 있으면 엔진이 좋다던가 아니면 뭐 편의성이 아주 좋다던가. 저희는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이 좀 좋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이 왜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농기계가 왜 디자인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거 작업하는 기계인데? 근데 생각보다 농기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건설 기계와 다르게 B2C, 그러니까 자기 제품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품을 내가 타고 나가서
사람들이 디자인 예쁘네. 어디서 샀어? 음. 예, 그런 약간 자부심이 느낄 만한 그런 디자인들을 이게 예, 포크레인과는 다르다 이거네요. 그렇죠. 포크레인은 뭐 디자인 어떻든 뭐 자랑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네, 트랙터는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 디자인은 좀 저희가 예쁘지 않나, 잘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테슬라 보면 무섭잖아요. 네,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딱 보면서 야 저거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저렇게 못 따라가면은 이 자동차 껍데기는 의미 없어지겠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 자동차에서는 임원들이 다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네, 근데 농기계 업계에서도 이제 AI 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AI 혁명을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 기술은 반드시 농업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요. 다만 AI가 확산되려면 첫 번째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대부분 AI 기술이 들어간 로봇 말씀하셨던 것 대부분 배터리로 되고요. 사실 트랙터만 해도 전동화 트랙터가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통신 기술, 통신망이 이제 5G, 6G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게 있고, 또 AI 기술도 사실은 여전히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이제 산업에 써질 만큼의 비용이 낮춰지는 과정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근데 분명히 AI 기술이 농업에 크게 변화를 줄 거라고 믿고요. 그 변화의 시작으로 저희도 그래서 신사업으로 이제 그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네. 만들어서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걸 이제 분석할 때 AI 모듈 같은 거, 에이전트 서비스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자율주행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속도. 당장은 아마 농기계가 그렇게 빨리 변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핵심 기술들의 발전 속도 때문에 아마 10년 이후 그 정도 되면 아마 농민분들도 자기가 쓰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나 자기가 쓰고 있는 기계에 어떤 기능 중에 AI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거기에 AI 기능들이 하나씩 탑재되는 것처럼 농민들의 트랙터에 또 농민들의 앱에 웹에 탑재가 되기 시작할 탑재뿐만 아니라 활용을 쓰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농업 분야 AI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제 여러 AI인데 리서치를 시켜보면서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걸 솔직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우리나라 농업 현실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 농산업계라고 하죠. 이런 현실을 또 돌아보면서 이 기술 격차라는 걸 과연 넘을 수 있을 거냐. 농업 분야 AI 경쟁에서 승리할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AI 회사가 농기계 회사를 이렇게 인수합병하면서 그렇게 끌고 나갈 건지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어떤 방향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마 결국에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그러니까 그 AI 기술을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하드웨어 기업이 그걸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특히 농업 분야는 자동차 분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게 하드웨어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작지만 존디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자본이 크기 때문에 네. 또 농기계만의 또 특성을 이해해야 네. 그 AI 기능을 쓸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존디어 같은 하드웨어 회사가 끌고 갈 거라고 믿고요. 그 이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전시회에서 가서 느낀 건데 존디어나 CNH나 아그코 같은 회사들의 고객들이 더 이상 하드웨어에 대해서 묻지를 않더라고요. 가서 이제 정밀농업 솔루션들 거기는 이제 크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계시고, 근데 그 처음에 거기도 스타트업의 IT 기업들, 그 AI 기업들이 주도했습니다. 초반에 파는. 근데 지금은 기계 하드웨어 기업들이 지금 그걸 리딩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왜 리딩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동차 분야와 좀 다른 농기계만의 이해도,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 AI 기능들이 실제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기계와 연동돼 있어야 결국에는 그 기능들이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업체가 주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해서 그런 기술들은 가져와야겠죠. 저희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농기계 회사들이 아니면 전통 산업의 단점이 이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건 좋은데 좀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인물처럼 있다 보니까 뭐를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어느 분야나 다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농업 분야는 아마 이제
거의 갇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뭐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농기계 산업에 대해 가지고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혹시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주요한 화두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농기계 기업이 과연 AI 시대에 살아남을까? 살아남습니까? 네. 살아남아야죠. 네. 살아남아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좀 이렇게 재패하는 네. 10위권 랭킹에 들어가는 농기계 회사가 저는 네. 반드시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전에 일단 아직 거기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이죠. 기존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 계속 MS가 늘어날 겁니다. 일본의 경쟁을 사가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요. 시장을 더 키운다는 거죠. 네, 그를 통해서 지금은 25%인데 그러면은 네, 적어도 40% 최대 4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네, 거의 지금보다 2배나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물론 농기계 3사가 함께 합계한 MS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장을 하면 거기서 자본이 나올 거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사업을 해외에서 매출을 계속 늘리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중심으로 네. 그게 한 가지 성장 동력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미래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성장했더라도 미래 기술이 준비 안 됐다면 역시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미래 기술의 큰 축은 전 세 가지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두 번째는 전동화, 세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술. 이게 세 가지 축이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도 그 세 가지 축에서 하나씩 한 걸씩 나가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전동화 관련된 기술은 생각보다 한국이 그 전에 디젤 시대 그리고 기존에 그냥 차량을 만들던 업체의 기술 레벨에 있었던 격차보다 많이 좁힌 게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 부분이 믿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플랫폼, AI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놀랬던 게 있는데 제가 신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모아갖고 이제 세미나를 비슷하게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여기 하드웨어 하시는 분 계시냐고. 한 분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다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들 중에 여전히 70%, 80%가 하드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렇죠. 전통 농기 기업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밖에 있구나 라고 믿게 됐고요. 또 두 번째 경험은 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LSM 톤이 뭐 하는 회사예요? 농기계도 하고요. 사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잖아요. 네. 예, 나는 완성차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외부에서는 농기계 기업들을 좋게 봅니다. 예, 제가 놀랬습니다. 농기계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게 보지 밖에서는 충분히 크게 보고 있다고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협력의 의지를 가진 주체들, 학교나 외부인 기업들, 스타트업들 이런 데 저희가 손을 내밀고 저희가 함께 성장합시다 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 축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농기계 기업의 랭킹보다는 더 높은 랭킹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농기계 산업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네. 시각보다는 그래도 좀 훨씬 더 희망적이다. 네. 충분히 거기에 계시는 주체분들도 충분히 이제 위기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걸 네. 바꿔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네. 이런 게 조금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에도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선두권에 있잖아요. 그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좀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나와보니까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네요. 다음에는 좀 재미난 얘기들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네. 여러 다른 분야의 토론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다른 분의 영역에 있는 교수님이나 다른 부분의 전문가들과 얘기해도 네. 얼마든지 재밌을 거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M 투론의 정남명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